잠깐만, 보호자가 장서연이라고? 25년 전 단 한 장의 편지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응급환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장민호, 25세, 보호자 장서연. 서연? 수술 도중 환자의 어깨에 드러난 북두칠성 모양의 점. 설마 이 아이가. 그리고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 오래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졌던 거짓과 비밀이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새벽 3시 47분.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멈추자마자 뒷문이 벌컥 열렸고 피로 범벅이 된 들것이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환자의 복부를 압박하고 있던 구급대원의 손은 이미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복부 자상 환자입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실 의료진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들것은 자동문을 통과해 응급실 내부로 빠르게 이동했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환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직 레지던트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환자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청진기를 가져다 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 열상의 간정맥이나 하대정맥 손상 의심됩니다. 혈압 60에 40, 맥박 140회.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직 외과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런 중증 외상 환자의 수술 성공률은 30%도 채 되지 않았죠. 더구나 새벽 시간 경험 많은 교수진은 집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선에서는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책임 문제가 커집니다. 한 의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죠. 생명이 위급한 환자 앞에서도 현실적인 부담감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수간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현 교수님이라면 이런 수술 성공 사례가 가장 많으시니까요. 윤재현. 그 이름이 나오자 응급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과의 에이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사. 하지만 새벽에 그를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교수님께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수간호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재현의 아파트는 병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즉시 눈을 떴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얕은 잠에서도 쉽게 깨어났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화면에는 병원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윤재현입니다.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답지 않게 또렷했습니다. 교수님, 응급수술 환자입니다. 25세 남성 복부 자상으로 간 열상과 간정맥 또는 하대정맥 손상이 의심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어렵다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술실 준비시켜 주세요. 재현은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며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힐끗 봤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며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죠. 또 하나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었고 가로등 아래로 그의 차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마음이 급할수록 더욱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재현은 곧바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머릿속으로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 열상의 위치, 혈관 봉합 순서, 예상되는 합병증들. 수십 년의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죠.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환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장민호, 25세, 강력계 형사입니다. 조직폭력배 검거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죠.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어머니가 오고 계신다는데 일단 구두 동의는 받았습니다. 재현이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장서연. 그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온 순간 재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생각을 털어내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에 재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섰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산소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피로 물든 복부, 각종 모니터에서 울려대는 경고음들. 하지만 재현의 시선은 환자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매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코, 각진 턱선, 그리고 귀 옆에 난 작은 점까지. 재현은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교수님, 시작하시죠? 마취가 의사의 말에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스를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죠. 절개 시작합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는 순간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신장의 오른쪽 옆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고 하대 정맥 근처에서도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죠. 석션, 적혈구 더 준비해 주세요. O형, RH- 추가로 받아주세요. 그가 혈액형을 말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RH-O형. 한국인 중 1000명에 1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혈액형. 공교롭게도 자신과 같은 혈액형이었죠. 수술이 진행될수록 재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환자의 신체 곳곳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맹장 수술 자국의 위치, 갈비뼈의 미세한 휘어짐, 그리고 교수님, 맥박이 떨어집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재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잡념을 떨쳐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집중력을 수술에 쏟아부었죠. 찢어진 혈관을 하나하나 봉합하고 손상된 조직을 정리하며 생명의 불씨를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요? 재현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수술복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죠.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봉합만 남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환자의 오른쪽 어깨가 수술포 밖으로 살짝 드러났고 재현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7개의 점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나 있었죠.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재현 집안 남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독특한 모반 패턴이었습니다. 재현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점이 나 있었죠. 메스를 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캠퍼스의 봄날.
1998년 4월 5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3시였습니다. 의학 서적이 빼곡히 꽂힌 서가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그곳은 도서관에서도 가장 조용한 구역이었습니다. 의대생들조차 시험 기간이 아니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재현은 해부학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당직 아르바이트로 한숨도 못 잔 탓이었죠. 눈꺼풀이 무거워지던 그때 맞은편 책상에서 연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학생이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연필을 쥔 손가락이 리듬을 타듯 움직였죠. 의학 서적 코너에서 시를 쓰는 사람이라니. 재현은 신기한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서연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조용해서요. 방해됐나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전혀요. 근데 의대생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문과대 국문과 2학년입니다. 여긴 사람이 없어서 집중이 잘 돼요. 서연이 노트를 살짝 가리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호기심이 생겼죠. 시 쓰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연필 소리가 운율이 있더라고요. 의학 공부할 때랑은 달라서. 서연이 놀란 듯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죠.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의사가 되시려나 봐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나중엔 서로를 의식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죠. 일주일 후 재현은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이 도서관에 들어서자 미리 준비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건넸죠. 점심 거르신 것 같아서요. 같이 드실래요? 서연은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갔죠. 봄바람이 살랑거렸고 캠퍼스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현 씨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해요?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대병원 원장이세요. 사실 처음엔 그냥 집안 기대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어졌어요. 연세대에 다니시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버님이 서울대병원이시면. 재현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반항심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대의대를 선택했죠. 아버지가 많이 실망하셨어요. 서연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전 그냥 글로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죠.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절친 소희였죠. 짧은 단발머리를 한 소희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여기 있었네. 찾았다. 소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듯 일어섰죠. 소희야, 이분은 재현 씨야. 도서관에서 알게 됐어. 소희는 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죠. 재현은 인사를 했지만 소희는 건성으로 받았습니다. 수업 시작이야. 가자. 소희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미안한 듯 재현을 돌아봤죠. 먼저 갈게요. 커피 감사해요.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재현은 혼자 옥상에 남았습니다.
왜인지 소희의 시선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재현과 서연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 말의 어느 저녁이었죠. 재현은 서연을 학교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을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서연아, 나랑 사귈래?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재현 씨 좋아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순간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부모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었죠. 너 요즘 국문과 여학생이랑 사귄다며?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재현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인 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웠죠. 네, 좋은 사람입니다. 집안이 뭐 하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재현이 반문하자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중요하지. 우리 집안 위상을 생각해야지. 넌 장남이야.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상대 집안이 변변치 못하면 내 미래에도 지장이 있어. 재현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죠. 며칠 후 재현은 서연에게 부모님의 반대를 털어놨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무슨 소리야? 내가 설득할게. 재현아, 무리하지 마.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현은 그녀를 꽉 안았죠. 걱정 마. 군대 다녀와서 바로 결혼하자. 그땐 부모님도 인정하실 거야, 정말. 약속해, 그동안만 기다려줘. 두 사람은 학교 벤치에 앉아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재현이 군대에서 제대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부모님의 반대가 있어도 둘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들의 약속을 숨어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희였죠. 나무 뒤에 숨어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소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재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소희는 재현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그녀를 기억조차 못했죠. 그래서 소희는 서연과 친구가 됐습니다. 재현과 가까워질 기회를 노렸던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재현이 좋아한 건 서연이었습니다. 왜 하필 서연이야? 왜? 소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검은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죠. 군 입대를 일주일 앞둔 날, 재현은 서연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거 받아. 재현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열어보니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펜던트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걸 보면서 날 기억해줘. 고마워. 꼭 간직할게.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죠. 편지 자주 쓸게. 군대에서도 내 생각만 할 거야. 나도 매일 편지 쓸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1998년 10월 23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재현은 막사 침대에 앉아 서연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그의 얼굴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죠. 벌써 23번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답장은 처음 2달 동안만 왔을 뿐,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서연아, 왜 답장이 없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재현은 편지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서연을 괴롭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몸이 아픈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바로 그때 선임병이 우편물을 들고 왔습니다. 윤재현 이병, 편지 왔다. 재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답장이 온 것일까?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든 그는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소희, 서연의 친구였죠. 이상한 예감에 재현은 급하게 편지를 뜯었습니다. 소희의 글씨로 쓰인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재현 씨, 서연이 부탁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서연이가 직접 말하기 어려워해서 제가 대신 전하게 됐어요. 서연이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선배인데 집안도 좋고 서연이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끝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서연이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멀리서 찍은 듯 흐릿했지만 분명 서연이었죠.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재현은 편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서연의 웃는 얼굴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죠.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한편 서울에서는 서연이 우체통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죠. 하지만 재현의 편지는 3개월째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없네.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때 소희가 다가왔죠. 서연아, 또 여기 있었구나. 소희야, 재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편지가 너무 안 와. 소희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군대가 바쁜가 보지. 아니면 뭐?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서연아, 너무 기다리지만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는 게 어때?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재현이만 기다릴 거야. 소희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거 며칠 전에 왔는데 내가 상처받을까봐 망설였어. 서연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재현의 글씨였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한 서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더는 못 기다리겠어.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사이였나 봐. 군대에서 생각해보니 내가 부담스러워. 그냥 여기서 끝내자.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편지가 서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소희가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는 소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사실 소희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재현과 서연의 필체를 연습해서 편지를 위조했고 서연과 다른 남학생이 우연히 함께 있는 장면을 몰래 찍어 조작했죠. 진짜 편지들은 모두 가로채서 없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희의 거짓말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학교에 서연이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 임신했다는 말까지 만들어냈죠. 들었어? 장서연이 임신했대. 정말? 그 의대생 남자친구는 군대 간 사이에 바람 피웠나 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연은 학교에 나가기도 힘들어졌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악랄한 건 소희가 재현의 부모에게도 접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재현 어머니를 만난 소희는 교묘하게 거짓 정보를 흘렸죠. 어머님, 저는 서연이 친구 박소희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서연이가 요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재현 씨가 불쌍해서. 재현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니? 확실한 거야?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 남자 아이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재현 어머니는 즉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재현 아버지는 흥신소를 고용해 서연을 조사하게 했죠. 소희가 만들어낸 거짓 증거들과 소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1999년 1월 휴가를 나온 재현은 곧바로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서연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간 지 한 달도 넘었어요. 이웃 주민의 말에 재현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말 끝난 것일까? 서연이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난 것일까? 재현은 소희를 찾아갔습니다. 소희 씨,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소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 씨, 서연이는 그 남자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임신해서 학교도 그만뒀고. 임신이라고요? 재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희가 그의 어깨를 잡았죠. 재현 씨, 이제 잊으세요. 서연이는 처음부터 재현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재현은 비틀거리며 소희를 떠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한편 서연은 강북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소문과 시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홀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현과의 마지막 밤 작별 인사를 나누며 보냈던 그날의 결과였죠. 서연은 재현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현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소희를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재현이 곧 다른 집안 딸과 선을 본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키울 거야. 이 아이는 내 전부야.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죠. 재현은 제대 후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서연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로 마음이 얼어붙은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이혼했고 재현은 다시 혼자가 되었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서연은 아들 민호를 홀로 키웠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힘겹게 살았지만 민호만은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했죠. 민호가 재현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새벽 4시 강북구 작은 골목. 서연은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찬바람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죠. 스팀 다리미에서 나오는 열기가 공간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옷들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를 펼쳐놓고 다리미를 움직이는 손은 능숙했죠. 25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왔으니까요.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를 옷걸이에 걸면서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재방송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의료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서연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흘깃봤다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에 재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사는 서울대병원 외과의 윤재현 교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사로 유명하죠. 서연의 손에서 다리미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리미를 내려놓고 화면 앞으로 다가갔죠. 재현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였을 뿐이었죠. 수술은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죠. 인터뷰하는 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2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죠. 잘 살고 있구나. 작게 중얼거린 서연은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죠. 다리미가 옷감 위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시선은 자꾸 텔레비전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재현이 수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집중하는 그의 표정, 정확한 손놀림, 의료진과 소통하는 모습.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죠. 왜 날 버렸니? 왜? 서연이 혼잣말처럼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광고가 나오자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죠. 아침 7시가 되자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죠. 엄마, 또 밤새 일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아니야, 조금 일찍 나왔을 뿐이야. 너야말로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호가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붓고 얼굴이 창백했죠.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TV 속 윤재현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모르는 척했죠. 사실 민호는 5년 전부터 이미 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침 먹고 가. 김밥 싸놨어. 서연이 카운터 아래에서 김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고마운 듯 받아들었죠. 엄마도 같이 먹어요. 난 됐어. 너나 먹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민호의 시선이 카운터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살짝 열린 서랍 사이로 낡은 일기장이 보였죠. 어머니가 가끔 꺼내보는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창고로 들어간 사이 민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몰래 읽어본 일기장이었지만 오늘은 어머니 앞에서 처음 아는 척 연기를 해야 했죠. 펼쳐본 페이지에는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0일. 오늘도 그 사람 꿈을 꿨다. 왜 날 버렸는지 묻고 싶었지만 꿈속에서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진다. 이 아이만이라도 잘 키워야지. 아빠 없이도 행복하게. 민호는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했죠. 1999년 8월 15일. 민호가 태어났다. 그 사람을 닮은 눈, 코, 입.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 아이는 내 전부다.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절대 알려선 안 된다.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데. 민호야, 뭐하니? 서연의 목소리에 민호가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황급히 일기장을 덮었지만 서연은 이미 알아챘죠. 그거 왜 봤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죠. 마치 처음 알게 된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죠.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를 버린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숨긴 거예요? 민호야, 알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들 앞에 무너져 내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하지만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줄 때가. 그날 저녁 민호는 경찰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의사 명단이 떠 있었죠. 마치 처음 검색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동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1998년 서울대병원 원장 아들. 검색 결과가 하나씩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이름이 화면에 떴죠. 윤재현. 민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눈매, 코, 턱선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찾았다.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엄마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드릴 거야. 25년의 오해를 풀어드릴 거야. 며칠 후 민호는 서울대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마치 처음 가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수백 번도 더 왔던 곳이었죠. 재현의 일상은 이미 손바닥 보듯 훤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수술 스케줄까지.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재현이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 올라가 보니 재현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죠.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현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죠. 아버지, 곧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탁소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의 조사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박소희. 이제 그녀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으니까요. 2024년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력계 사무실. 민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이중 바닥 밑에 숨겨둔 파일이 있었죠. 표지에는 프로젝트 F라고만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친부 찾기 프로젝트의 약자였습니다. 5년 전 20살 때부터 시작한 비밀 수사였죠. 어제 어머니 앞에서는 처음 알게 된 것처럼 연기했지만 사실 민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살 때 우연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죠.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빼곡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윤재현의 사진, 병원 출퇴근 기록, 수술 스케줄, 주말 동선까지. 형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모은 정보들이었죠. 민호는 새로 추가할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은 재현의 뒷모습이었죠. 또 그 파일 보고 있어? 동료 형사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파일을 덮었지만 태수는 이미 눈치챈 듯 했죠. 장민호, 너 요즘 이상해. 왜 그 의사한테 집착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는 거야. 민호가 둘러댔지만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건? 우리 팀에 그 의사 관련 사건 없잖아.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민호의 단호한 말투에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민호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가장 중요한 문서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재현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지켜봤죠. 재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호는 청소부로 변장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재현이 마시던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죠. 그 샘플을 익명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자신의 샘플과 함께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때의 충격을 민호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추측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윤재현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대신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왜 두 사람이 헤어졌는지,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는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재현도 불행해 보였다는 것이었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고 병원과 집만 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병원 옥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도 목격됐죠. 더 놀라운 건 재현이 가끔 어머니의 세탁소 근처를 배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민호는 여러 번 목격했죠. 두 분 다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어. 민호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죠. 조사 과정에서 한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박소희. 어머니의 대학 시절 친구였죠. 어머니의 일기장에도 여러 번 언급된 인물이었습니다. 민호는 박소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강남에서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었죠.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박소희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소희도 연세대 출신이었고 재현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었죠. 더 파고들어 보니 고등학교 때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 모임에서 재현을 만난 적이 있다는 기록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여자가 열쇠야. 민호는 직감했습니다. 박소희가 두 사람의 이별에 깊이 관여했을 거라고. 그리고 어제 어머니 앞에서 일기장을 처음 본 척 연기를 한 후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나설 때가 됐다고. 더는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오후 4시 민호는 강남의 한 부티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옷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소희가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민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박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누구? 박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에서 재현의 모습을 본 것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전 장민호입니다. 장서연의 아들이죠. 박소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운터를 잡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윤재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민호의 말에 박소희는 거의 쓰러질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조사했습니다. 5년 동안요. DNA 검사도 했고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소희는 뒷걸음질 쳤죠. 이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25년 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박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묻어둔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듯 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뭘 하신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내심 떨리고 있었죠.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박소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죠. 제가 편지를 위조했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편지를 가로채고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재현 씨를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지만 재현 씨는 서연이만 봤죠. 질투가 났어요. 미쳤었어요. 박소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현 씨 부모님도 도왔어요. 저한테 서연이를 떼어놓으면 살해하겠다고. 그래서 임신 소문도 퍼뜨리고 가짜 사진도 만들고.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현의 부모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래서 두 분이 평생 오해하고 살게 만든 거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민호는 박소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두 분께 진실을 밝힐 겁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소희는 고개를 떨구었죠. 그리고 당신도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두 분께? 네. 그래야죠. 당연히. 민호는 부티크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계획을 실행할 때였죠. 2024년 12월 17일 오전 5시 30분 서울대병원 수술실. 재현은 1시간 넘게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오른쪽 어깨에서 발견한 북두칠성 모양의 점들, 그리고 희귀한 혈액형. 모든 증거가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임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 막 깨달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난 더 이상 의사로만 설 수 없다. 재현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메스를 든 손이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집중력을 되찾았죠.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제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봉합, 모든 처치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간호사와 마취과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봉합을 하면서 재현은 환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그 얼굴, 그리고 서연의 부드러운 인상까지 함께 담긴 얼굴이었죠. 민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은 내가 깨어난 뒤에 얻을 수 있겠지. 재현은 마지막 시를 매듭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오전 8시 수술실을 나온 재현. 탈의실에서 수술복을 벗는 재현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죠. 거기에도 환자와 똑같은 북두칠성 모양의 점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맞아. 서연이 혼자 키운 내 아들. 재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살려낸 것이었죠. 의사로서는 자랑스러웠지만 아버지로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복도로 나온 재현은 빠른 걸음으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벽에 기대어 서 있는 한 여인이 보였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재현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맑았던 눈가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였죠. 서연.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현 씨. 서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움과 원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수술은, 우리 민호는 성공했어요. 민호는 괜찮을 거예요. 재현의 대답에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현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호는 우리 아들이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대답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수술하면서 알았어요. 북두칠성 모양의 점, 희귀 혈액형, 모든 게 나와 똑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당신 아들이에요. 혼자 키웠어요. 25년 동안. 왜 말하지 않았어요? 재현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죠.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편지로 끝내자고. 부모님 말이 맞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재현이 당황했습니다. 서연의 표정도 혼란스러워졌죠. 소희가 전해준 편지. 군대에서 보낸 이별 편지. 박소혜, 잠깐 나도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했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우리 둘 다 가짜 편지를 받은 거군요. 재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25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죠. 박소희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였죠.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 안쓰러웠죠. 민호를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당신은요? 행복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저었죠. 결혼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6년 만에 이혼했고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당신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의 세월이 너무 아팠죠. 옥상으로 가시죠.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으니. 재현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병원 옥상, 차가운 아침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기 시작했죠. 재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민호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그리고 당신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연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때 그 자리에 있었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호를 위해서라도 시도해 봐야죠. 그 아이가 준 기회인데. 바로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죠. 이제 그들은 부모로서 그리고 서로를 다시 찾은 연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재현과 서연은 나란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본 민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리고 민호가 재현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색했죠. 재현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죠. 민호야, 내가 내 아버지구나.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5년 전부터. 어떻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두 분이 먼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재현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옥상으로 가시죠.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 간호사가 눈치껏 말했습니다. 재현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을 나왔죠. 병원 옥상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죠.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희가 전해준 편지.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이 부모님 말을 따르기로 했다고, 집안이 맞지 않는 우리는 끝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럼 우리 둘 다 가짜 편지를 받은 거군요. 재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왜 그랬을까요? 우린 친구였는데. 혹시 소희가 나를 좋아했던 건 아닐까요? 재현의 말에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 이야기만 나오면 소희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가 선명해졌습니다. 민호를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당신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들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현이 놀랐죠. 결혼은 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었죠. 6년 만에 이혼했고요. 그동안 행복하지 않으셨군요. 서연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 주름과 희끗한 머리카락에서 고독한 세월이 읽혔죠. 당신은요?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죠. 힘들었죠. 하지만 민호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당신을 닮은 아이를 보면서 그리웠지만 또 원망도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놓았죠. 미안해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들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단지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 갈라졌을 뿐이라는 것을. 민호가 일부러 다친 것 같아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진실을 알면서도 혼자 감당해야 했다니.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민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요. 재현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내 아들인데. 그리고 당신도.
재현이 말을 멈췄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연이 있었죠. 서연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았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 안쓰러웠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호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와 그리움, 원망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죠. 바로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교수님, 환자분이 깨어 계세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재현과 서연은 급히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죠. 움직이면 안 돼. 서연이 다급히 말렸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죠. 거기 파일이 있어요. 박소의 아주머니의 고백을 녹음한 거예요. 재현이 서랍을 열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함께 들어 있었죠. 어제 만났어요. 모든 진실을 들었죠. 편지 위조, 임신 소문, 그리고 민호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관여하셨대요. 아버지 쪽 조부모님이요.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그런 일에 관여했다니. 충격이 컸죠. 증거가 다 있어요. 5년 동안 조사한 자료들이요. 이제 두 분이 진실을 아셨으니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취가 아직 덜 깬 듯했죠. 서연이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현도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더는 혼자가 아니야.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죠. 깊은 잠에 빠진 아들을 바라보며 재현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의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회의실. 재현과 서연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박소희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민호가 준비한 녹음 파일을 듣고 난 후 재현이 직접 소희를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25년 동안 감춰왔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죠.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미안하다고 끝이야? 내 인생 25년을 도둑 맞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죠.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 모임에서 재현 씨를 처음 봤지. 한눈에 반했어. 하지만 재현 씨는 날 기억조차 못했어. 재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였어요. 전 그저 수많은 학생 중 하나였으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서연이와 친구가 됐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계산된 우정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처음엔 재현 씨와 가까워질 기회를 노렸어요. 서연이를 통해서라도. 하지만 정작 재현 씨가 좋아한 건 서연이었죠.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소희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질투와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죠. 재현 씨가 군대 간 후 기회가 왔어요. 우편함에서 편지를 가로챘죠. 서연이네 집 우편함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 친구니까. 서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자신의 편지를 훔쳐 읽었다니. 재현 씨가 보낸 편지, 서연이가 보낸 편지 모두 가로챘어요. 그리고 가짜 편지를 만들었죠. 재현 씨 필체, 서연이 필체를 몇 달 동안 연습했어요. 소희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의 필체를 연습한 흔적이 빼곡히 남아 있었죠.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죠. 재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부모님도 끌어들였잖아요. 재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재현 씨 어머니를 우연을 가장에 만났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거짓말했죠. 심지어 임신했다고까지. 어머니는 즉시 믿으셨어요. 원래도 서연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흥신소까지 동원하신 거군요. 재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였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었죠. 가짜 사진도 만들었어요. 서연이와 다른 남학생이 우연히 함께 걸어가는 장면을 찍어서 마치 연인처럼 보이게 조작했죠. 그 사진을 재현 씨께도 보냈고 부모님께도 보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거짓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죠. 임신 소문은 왜 퍼뜨린 거야?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소희가 더욱 고개를 숙였죠. 재현 씨가 휴가 나왔을 때 서연이를 찾을까봐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소문을, 그 소문 때문에 전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이사도 가야 했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정말 임신했어요. 재현 씨 아이를. 군대 가기 전 마지막 밤에. 서연의 말에 소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난 분명 거짓 소문을. 네, 거짓 소문이었죠. 하지만 그 후에 정말 임신한 거예요. 운명의 장난 같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충격과 후회가 교차했죠. 그 아이가 민호군이. 네, 재현 씨 아들이에요. 당신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죠. 서연의 말에 소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재현이 일어섰습니다. 소희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죠.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불행했겠죠. 거짓말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둘 낳았고요. 하지만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서연이 꿈을 꾸면 잠을 못 잤어요. 그게 벌이었겠죠. 재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연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이기도 했죠.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게요. 이미 25년이 지났고 당신도 충분히 벌을 받았을 거라 믿어요. 소희가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우리 가족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민호에게도 직접 사과하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부모님의 진실을 알면서도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까.
소희가 일어섰습니다. 깊게 인사를 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가 회의실을 나간 후 재현과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진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이제 끝났어요.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연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해 보였죠. 민우한테 가요.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25년의 거짓말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죠. 2024년 12월 24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일반병실. 민호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풍경이 보였죠.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호도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재현과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고 있었죠.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재현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컨디션은 어때? 재현이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죠.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요. 다행이구나.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재현과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죠. 표지에는 친부 찾기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 5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왜 두 분이 헤어졌는지. 민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5년간의 조사 기록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사진, 문서, 녹취록까지. 20살 때 우연히 엄마 일기장을 봤어요.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죠.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경찰이 된 건 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민호는 파일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개월 전에 DNA 검사도 했어요. 아버지 커피잔에서 샘플을 채취해서요. 99.9% 일치했죠. 재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두 분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오해하고 계셨으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민호가 파일 맨 뒤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죠. 박소의 아주머니 아들이요. 제 이복 형제예요. 충격적인 말에 재현과 서연이 동시에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박소의 아주머니가 아버지 아이를 가졌어요. 저보다 2살 어린 남자아이예요. 이름은 박준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럴 리가. 나는 소혜 씨와는 알아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셨죠. 하지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공수정이었어요. 박소의 아주머니가 아버지 정자를 훔쳐서 병원 기록을 해킹해서 확인했어요. 서연이 입을 가렸습니다. 소희의 집착이 그 정도였다니. 그 아이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박소의 아주머니 남편도 모르고요. 저만 알고 있었죠. 재현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의 질문에 재현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재현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 아이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겠죠. 민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만 알고 있기로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민호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현에게 건넸죠. 이건 뭐니? 열어보세요. 재현이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현과 서연이 25년 전에 주고받았어야 할 진짜 편지들이었죠. 어떻게? 박소의 아주머니 집에서 찾았어요. 몰래 들어가서. 죄송해요. 하지만 두 분께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현의 글씨로 쓰인 사랑의 편지들. 25년 만에 읽는 그 편지들에서 젊은 날의 열정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서연아, 오늘도 내 생각뿐이야. 빨리 제대해서 너와 결혼하고 싶어? 서연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도 서연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죠. 재현 씨, 오늘 아기가 처음으로 발로 찼어요. 당신을 닮은 아이겠죠? 보고 싶어요. 재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이 받지 못했던 편지들, 전해지지 못했던 마음들이 25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죠. 엄마, 아빠. 민호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민호의 목소리에 재현이 고개를 들었죠.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요. 25년이면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민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포개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완전한 가족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재현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호를 안았죠. 세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한 채 울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가고 있었죠. 마치 그들의 과거를 정화하는 것처럼.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죠. 민호가 중간에, 재현과 서연이 양옆에. 찰칵. 25년 만에 찍는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서연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